그해 겨울에는 눈이 일찍 내렸고 곡식은 가을이 가기 전에 떨어졌습니다. 해가 진 뒤에 거지 하나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대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담 안쪽에서 괴들이 짖고 밥 짓는 냄새가 눈 내리는 길로 흘러나왔습니다. 거지가 문고리를 두드렸지만 문은 저녁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담을 따라 걸으며 손바닥으로 벽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담이 아니라 차고 단단한 쇠붙이였습니다. 그해 겨울 덕산고을에서는 이미 12사람이 굶주려 죽고 난 뒤였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덕산고을의 첫눈이 내린 것은 10월 금음께였습니다. 눈은 해가 진 뒤부터 내렸습니다. 초저녁이 되기 전에 발목까지 쌓였습니다. 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세 해째였고 세 해째 되는 흉년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걸으면 그만큼 배가 더 고파지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나이는 40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저고리는 소매가 다라실이 풀렸고 집시는 눈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등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았습니다. 지고 다닐 것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몰골로 걷지 않습니다. 사내는 고을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초가 20채 남짓이 눈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는 집은 3집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집은 저녁을 짓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내는 가장 굵은 연기가 오르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연기는 마을 한가운데에서 올랐습니다. 담이 높고 담 위에 기와를 얹은 집이었습니다. 담을 따라 걸었는데 담이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가 대여섯 채를 지나고서야 대문이 나왔습니다. 대문은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았고 문고리는 어른 주먹만 했습니다. 사내는 문고리를 잡고 3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한 뼘쯤 열리고 아이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12살쯤 된 심부름하는 아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일세. 날이 저물어 갈 데가 없네. 어른께 여쭈어 주겠나. 하룻밤 처마만 빌리겠다고.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른이 나왔습니다. 솜을 둔 저고리를 입고 허리에 열쇠 꾸러미를 찬 사람이었습니다. 열쇠는 67개나 되었고 그중 3개가 유난히 컸습니다. 걸을 때마다 서로 부딪혀 쇳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의 곳간을 엿앉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윤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윤서방은 사내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댁은 겨울에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방을 달라는 것이 아니오. 처마 밑에라도 서 있게 해주시오. 처마 밑도 이 댁 처마란 말이다. 윤서방이 문턱을 넘어 한 걸음 나왔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나면 누가 값을 물어주느냐? 무슨 일이 나겠소? 날 것이 있다. 윤서방이 턱으로 마을 쪽을 가리켰습니다. 요새 이 고을에 남의 집 담을 넘는 것들이 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담을 넘어 무엇을 가져가오? 쌀이지 무엇이겠느냐? 사내는 담 안쪽을 보았습니다. 살림채 지붕 너머로 지붕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살림채보다 낮은데 훨씬 길고 창이 하나도 없는 지붕이었습니다. 곳간이었습니다. 그 지붕은 눈이 쌓이지 않고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서 지붕이 미지근한 것이었습니다. 밥은 청하지 않겠소. 불 없는 자리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봐주시오. 없다. 문이 닫혔습니다. 빗장 걸리는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사내는 대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담을 따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손으로 담을 더듬었습니다. 흙담은 겨울에도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이 꺾이는 자리에서 손끝에 닿은 것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수레가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2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른 손바닥만 했고 하나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사내는 자물쇠를 만져보고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 위에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바퀴 자국이었습니다. 바퀴 자국은 뒷담을 돌아 마을 바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눈이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뒤에 지나간 자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자국을 따라 20걸음쯤 걸었습니다. 자국은 마을을 벗어나 강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내는 거기서 걸음을 돌렸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었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내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연기가 가장 가늘게 오르던 집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신락 같아서 있는지 없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살인문은 반쯤 부서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사내가 마당에 들어서자 방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남자가 등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였고 손등의 흙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곽씨 성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뉘시오. 지나가는 사람이요. 하룻밤 처마를 빌리려 하오. 곽 노인은 등잔을 들어 사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발을 보았습니다. 집신이 눈에 젖어 발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처마에서 자면 그 발로 못 걷소. 곽 노인이 방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시구려. 방은 좁았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윗목에 집단이 몇 단 쌓여 있고 그 위에 헌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막 물이 끓었습니다. 곽 노인은 부엌으로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소반에는 그릇이 2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밥이 담겼고 하나에는 국물이 담겼습니다. 밥은 쌀보다 보리가 많았고 보리보다 무가 많았습니다. 국물은 소금물에 시래기를 넣고 끓인 것이었습니다. 드시구려. 어르신은 드셨소. 나는 아까 먹었소. 사내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을 한번 보고 소반을 보았습니다. 그릇은 2개인데 소반 가운데가 눌린 자국은 3개였습니다. 그릇 3개를 놓던 소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 집에 오늘 저녁 지은 밥이 이것뿐이오. 곽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세고 앉았으면 밥이 식소. 세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몫을 먹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그러오. 내 몫이 아니오. 곽 노인이 등잔 심지를 조금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몫이오. 사내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습니다. 아드님이 어디 나가 계시오. 관아 오게 있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궁이에서 나뭇가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에 한 번 옥에 밥을 넣어주오. 넣어주지 않으면 굴소. 곽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일이 넣는 날인데 오늘 손님이 왔으니 오늘 몫으로 치면 돼요. 내일 몫은 어찌하시려오. 내일은 내일이구려. 사내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다가 나머지를 그릇째 밀어 놓았습니다. 반은 내일 넣어 주시오. 나는 반이면 돼요. 곽 노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무슨 일로 가셨소?
도둑질이라 합디다. 광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갇힌 지 열흘째 구려. 우리 수만이가 23이요. 10살 때부터 남의 논에 들어가 일한 아이요. 광노인이 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관가에서는 그 손으로 남의 곳간에 들어갔다 하오. 광노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곳간이 아니요. 곳간 근처에도 가지 않았소. 사랑채 마루에 올라갔소.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무엇이 있소? 괴짝이 하나 있소. 광노인은 손으로 크기를 그려 보였습니다. 어른이 두 팔로 안으면 겨우 안기는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 최진사댁 문서가 다 들었소. 문서를 훔치려 했다는 말이오.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보려 한 것이오. 광노인이 무릎 위에 두 손을 놓았습니다. 내 논단 마지기가 이달에 그 집으로 넘어갔구려. 5 마지기면 한 식구 1년 양식이 나오는 논이라오. 빚이 있으셨소. 봄에 쌀을 구웠소. 광노인은 아궁이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봄에 한 섬을 꾸면 가을에 한 섬반을 갚는 것을 장리라 하오. 한 섬은 어른 하나가 지고 걷기 벅찬 무게요. 그 반을 더 얹어 갚아야 하는 것이요. 사내가 물었습니다. 갚으셨소. 갚았소. 광노인이 사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추수하고 사흘 만이었소. 우리 수만이하고 둘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날랐소. 그런데 어찌하여 논이 넘어갔소. 안 갚았다 합디다. 사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갚은 표를 받지 않으셨소. 받으려 했소. 광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댁에서 나중에 준다 하였소. 그날 갚으러 온 집이 10집이 넘어 종이가 모자란다 하였소. 사내가 등잔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뒤에 달라고 하셨소. 3번 갔소. 3번 다 못 만났구려. 4번째 갔을 때 윤서방이 나와서 우리 책에는 갚은 표가 없다고 하였소. 사내는 그릇에 남은 국물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갚으실 때 무엇을 보셨소? 무엇을 보다니? 쌀을 부려놓고 나서 그 댁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셨소. 광노인이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책에 적었소. 누가 적었소? 윤서방이 적었소. 마루에 앉아서 붓으로 적습니다. 우리 수만이도 옆에서 보았소. 지게를 지고 같이 갔으니 볼 수밖에 없었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괴짝을 열려한 것이오. 광노인이 처음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책만 보면 되는 일이라고 그 아이가 그럽디다. 이튿날 아침에 사내가 간 곳은 관아였습니다. 광노인의 아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아 마당은 넓고 비어 있었습니다. 빚을 자국이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사람이 다니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근관아 뒤편 담 밑에 있었습니다. 낮은 지붕 아래 나무 창살을 둘은 칸이 4개 붙었습니다. 그중 3칸은 비고 한 칸에만 사람이 들었습니다. 오갑 평상에 옥지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삼봉이었고 나이는 30쯤이었습니다. 화로는 평상 가운데가 아니라 창살 쪽으로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삼봉은 그 화로에 손을 쬐고 있다가 사내를 보았습니다. 저리 가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붙이려 하오. 붙일 것이 있으면 관가에 청을 넣어라. 어디에 넣소? 몰라서 묻느냐. 삼봉이 화로를 발로 밀어놓고 일어섰습니다. 거지가 옥에 말을 붙이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짜고 도망칠 군기라 한다.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아비가 어제 나에게 밥을 주었소. 밥 한 그릇에 옥문을 열어달라는 것이냐. 열어달라 한 적 없소. 창살 밖에 서 있겠다는 것이요.
삼봉이 사내 쪽으로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때 사내가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삼봉의 눈앞에 무엇인가를 펴 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노쇠 패였습니다. 가운데에 말이 두 마리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삼봉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삼봉은 무릎을 꿇으려다가 마당 쪽을 한번 보고 그대로 섰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은 꿇지 말게. 자네가 패를 도로 품에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네가 무릎을 꿇으면 저 담 너머에서 보는 사람이 있네. 예, 나리. 내 이름은 박문수라 하네. 충청도를 살피라는 어명을 받고 내려왔네. 삼봉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소인이 조금 전에 나리께 무슨 말을 하였는지 생각하니 아득합니다. 자네는 옳게 하였네. 옥에 함부로 사람을 붙이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네. 박문수가 평상에 앉았습니다. 자네에게 몇 가지를 물으려 하네. 안에 있는 사람을 언제 넘기는가? 가명으로 넘깁니다. 가명은 충청도 전체를 다스리는 관청이었습니다. 삼봉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오늘부터 아흘의 뒤입니다. 죄목은 무엇으로 올라갔는가?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한 것으로 올라갔습니다. 훔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삼봉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 마당에서 붙들렸습니다. 그것이 소인도 이상합니다.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없는가? 최진사 댁에서 난 일이라 그렇습니다. 박문수는 더 묻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살 앞으로 갔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집 위에 모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내가 부르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23이라고 했는데 얼굴은 그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자네 아버님이 어제 나에게 밥을 주셨네. 수마는 창살 가까이로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밥이 없습니다. 없는 밥을 주셨네. 수만이 창살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터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봐주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네 일부터 묻겠네. 박문수가 창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 집 사랑채 마루에 왜 올라갔는가? 책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슨 책인가? 빚을 적은 책입니다. 수만이 마른 입술을 죽였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쌀을 갚을 때 윤서방이 그 책에 적었습니다. 제가 지게를 지고 갔으니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적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알겠네. 그 밖에 본 것을 말해보게. 수만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책이 두꺼웠습니다. 손가락 2마디쯤 되었습니다. 날짜대로 적는 책이었습니다. 한 낱장에 하루치씩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방이 책을 편 자리가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었습니다. 겉장에 붉은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은 것이라 하였는가? 예. 도장 같았습니다. 관가에서 찍는 도장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보면 무엇이 나온다고 생각하였는가? 우리 아버지 이름 밑에 갚은 날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수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방이 분명히 적었습니다. 저는 그 붓이 종이에 닿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가에 가서 그 말을 하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박문수가 일어섰습니다. 자네가 그 밤에 마루에 올라갔을 때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는가?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수만이 창살에 이 말을 댔습니다. 최진사 어른이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계셨는가? 윤서방이 옆에 있었습니다.
둘이 무엇을 하고 있던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때 본 것을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화로 위에 종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태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태우려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넣지 않고 들고만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는가? 났습니다. 수만이 눈을 떴습니다. 솔가지 떼는 냄새였습니다. 박문수는 옥마당을 나오면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지금 마패를 꺼내 들면 저 책은 오늘 밤에 없어집니다. 없어진 자리에는 다른 책이 나옵니다. 저 책이 밖으로 나올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낮에 박문수는 사람이 모이는 데를 찾아 마을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방앗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앗간에 사람이 6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돌지 않았습니다. 찌을 곡식이 없는데도 방앗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집에 있으면 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그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거지 하나 끼어 앉는다고 줄어들 것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이만큼 왔으니 보리는 얼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쌀값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한 섬에 넉냥하던 것이 지금은 8냥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봄이 되면 10냥은 갈 것이요. 10냥에도 못 사지요. 팔 사람이 있어야 사지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 고을에 쌀이 없기는 없소. 그때 젊은 사내 하나가 말했습니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20몇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 담안에 300섬은 된다고들 합니다. 방앗간이 조용해졌습니다. 곁에 앉았던 노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두치라, 입을 다물어라. 제 입을 다물면 쌀이 나옵니까? 두칠이라 불린 사내는 무릎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집집마다 구워간 것을 모아보면 100섬이 넘습니다. 가을에 갚은 것은 150섬이나 됩니다. 그 쌀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고을에 들어온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두칠이 박문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이야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면 얻어먹을 대를 못 고르오. 방앗간에서 웃음이 조금 났습니다. 두칠도 웃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두칠이 손가락 3개를 세웠습니다. 이 고을에서 봄에 쌀을 꾸는 데가 3군데였습니다. 관가하고 절하고 최진사댁입니다. 두칠이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습니다. 관가는 재작년부터 구워주지 않습니다. 절은 중이 3사람인데 저희가 얻어먹을 판입니다. 그러니 남는 데가 하나입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봄에 한 섬을 꾸면 가을에 한 섬 반이요. 그것은 아까 어느 어른께 들었소. 들으셨으면 절반은 아신 것입니다. 두칠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것입니다. 갚은 사람이 논을 잃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두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소. 거꾸로가 아닙니다. 두칠이 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안 갚은 집은 그냥 있습니다. 내년에 갚으라고 합니다. 갚은 집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집도 넘어갔습니다. 서마지기입니다. 방앗간에 앉은 사람 하나가 두칠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칠아, 놓으십시오. 거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거지가 어디 가서 이 말을 옮깁니까? 그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거지에게는 아무도 말을 옮길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옷의 쓸모였습니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갚은 것을 어찌하오? 표를 받아 두었소. 두칠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잠시 뒤에 두칠이 말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 댁에서 나중에 준다 하였습니다. 그날 갚으러 온 집이 10집이 넘어 종이가 모자란다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곽 노인에게 들은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 박문수는 방앗간에서 나왔습니다. 마을길로 지게를 진 사람, 4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지게마다 쌀섬이 하나씩 얹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윤서방이 걸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걸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길이 얼어 있었습니다. 3번째 사람이 비탈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지게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쌀섬이 눈 위로 굴렀습니다. 쌀섬은 굴러서 도랑 앞에 멈췄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방이 돌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몇 냥짜리인 줄 알고 굴리느냐 말이다. 그때 박문수가 도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쌀섬을 2팔로 안아 올려 어깨에 얹었습니다. 어깨에 얹은 채 비탈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윤서방이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그저께 저녁 대문 앞에서 쫓아낸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그저께 그놈 아니냐? 그놈이요. 내려놓아라. 어디에 내려놓소? 윤서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길에는 내려놓을 데가 없었고 다시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은 3사람은 이미 저마다 하나씩 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와라. 윤서방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박문수는 쌀섬을 진 채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열리지 않던 문이었습니다. 안마당에 들어서자 개 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났습니다. 윤서방이 짖는 개를 발로 밀치고 말했습니다. 밤에 부릴 사람이 모자란다. 사흘만 쓰겠다. 삭슨 얼마요? 하루 2끼다. 저녁에는 보리를 한 그릇 더 준다. 윤서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더는 없단 말이다.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고 쌀섬을 곳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곳간 문 앞에 서고 나서야 그 문에 자물쇠가 3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 밖에서 만졌던 뒷문에는 2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 박문수는 처음으로 곳간 안에 들어갔습니다. 윤서방이 자물쇠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큰 열쇠 3개가 저마다 다른 자물쇠에 들어갔습니다. 윤서방은 열 때마다 뒤를 한 번씩 돌아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마른 냄새가 몰려 나왔습니다. 쌀 냄새였습니다. 겨울에 사람이 굶는 마을에서 그 냄새는 밤 냄새보다 진했습니다. 곳간은 밖에서 본 것보다 깊었습니다. 쌀섬이 벽을 따라 사람 키보다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길이 하나 났고 그 길 끝에도 섬이 쌓였습니다. 박문수는 섬을 나르면서 수를 세었습니다. 한쪽 벽에 9줄, 한 줄에 12섬씩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벽이 3군데였습니다. 두칠이 방앗간에서 말한 300섬은 오히려 모자란 셈이었습니다. 곳간에 쌓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볕단이 따로 묶여 있었고 그 옆에 콩섬이 스물쯤 있었습니다. 그해 이 고을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12사람이었습니다. 그 12사람이 죽는 동안 이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하는 일은 자정 가까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의 2대가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사람 눈이 있어서 못하는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쌀섬을 수레에 싣었습니다. 20섬을 싣고 나서 윤서방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수레는 뒷담을 돌아 강 쪽으로 나갔습니다. 수레는 밤마다 오지 않았습니다. 사나흘에 한 번씩 왔습니다.
박문수가 옆에 선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은 어디로 가오? 강나루로 갑니다. 강나루에서 무엇을 하오? 배에 싣습니다. 일꾼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배가 한 척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러 날 되어 있습니다. 배는 언제 뜨오? 봄에 뜬답니다. 봄에 뜨는 배에 겨울에 싣수. 싣는 것이 아니라 옮겨놓는 것입니다. 일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관가에서 지난달에 곶간을 세고 갔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것을 옮기는 것이지요. 봄이 되면 아래 고을로 내려간답니다. 박문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 사람이 봄에 굶어 죽든 살든 그 배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었습니다. 일이 끝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일꾼들은 헛간에서 잤습니다. 박문수는 잠들지 않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인데 불이 켜져 있는 방은 그 방 하나였습니다. 박문수는 헛간 그늘에 서서 그 불을 보았습니다. 안에서 사람 그림자가 둘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앉아 있고 하나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연기가 새어 나왔습니다. 연기 냄새가 마당까지 왔습니다. 아궁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궁이 연기는 굴뚝으로 나가고 굴뚝 연기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솔가지를 화로에 집힐 때 나는 냄새였습니다. 방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 박문수는 마당을 쓸겠다고 했습니다. 윤서방이 빗자루를 던져 주었습니다. 거지가 마당을 쓸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사랑채 앞부터 쓸었습니다. 대돌 밑에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으로 접혔다가 펴진 자국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한쪽 귀퉁이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 옆이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글씨는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종이를 빗자루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면서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넣은 뒤에도 계속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최진사를 처음 보았습니다. 50이 넘은 사람이었고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솜을 두껍게 둔 옷을 입었는데도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최진사는 마루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것은 누구냐? 그저께부터 쓰는 놈입니다. 윤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밤에 부릴 사람이 모자라서 사흘만 쓰기로 하였습니다. 먹이는 것은 얼마냐? 2끼를 먹이고 저녁에 보리를 한 그릇 더 주었습니다. 최진사가 잠시 셈을 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보리는 빼라. 예. 섬을 지는 놈이면 2끼로 족하다. 최진사가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셈은 셈이다. 그날 낮에 박문수는 마당에서 손님 하나를 보았습니다. 사랑채에서 나와 대문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은 것이 좋았고 뒤를 따르는 사람이 둘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문수가 옆에 선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저 어른은 뉘시오. 이 고을 사또십니다. 일꾼이 빗자루를 고쳐 쥐었습니다. 달에 2번 오십니다. 바둑을 두러 오십니다. 닷새째 되는 날 낮에 박문수는 소매 안의 종이를 알아보러 나섰습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은 헛간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틈에서 혼자 빠져나왔습니다. 마을에서 종이를 만드는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개울을 따라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개울 끝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당에 큰 가마솥이 걸렸고 솥 옆에 나무 껍질이 산더미로 쌓였습니다. 당나무 껍질이었습니다. 껍질을 잿물에 삶아 두드리면 물에 풀립니다. 그 물을 틀로 얇게 떠올려 말린 것이 종이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것을 뜬다고 합니다. 마당에는 여인 하나뿐이었습니다. 30 남짓 되어 보였고
팔뚝까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점례라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볼 것이 있어 왔소. 거지가 종이를 물으러 옵니까? 거지도 종이를 보오. 점례가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물으실 것이 있으면 물으시지요. 박문수는 소매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날 아침에 대돌 밑에서 주운 종이었습니다. 점례는 손을 마저 닦고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받아들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눈앞에 들어해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손끝으로 앞뒤를 문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코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귀를 잡고 손목을 털었습니다. 종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짧고 마른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 종이입니다. 점례가 말했습니다. 어찌아오. 세 가지로 압니다. 점례가 종이를 다시 해 비추었습니다. 첫째는 결입니다. 종이에 남은 결, 그러니까 가로로 난 줄입니다. 여기 이 줄이 보이십니까? 박문수가 종이를 받아해 비추었습니다. 가로로 가느다란 줄이 촘촘히 나 있었습니다. 그 틀에는 가늘게 쪼갠 대나무 살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 자국이 이렇게 결로 남지요. 우리 집 틀은 위에서 8번째 살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자리를 실로 감아 놓았으니 그 줄만 다른 줄보다 굳습니다. 박문수가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위에서 8번째 줄 하나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이 줄은 다른 집 종이에는 없소. 없지요. 부러뜨린 것이 올봄이니 그전 종이에도 없습니다. 점례가 종이를 도로 받았습니다. 둘째는 소리입니다. 점례가 종이 귀를 잡고 다시 손목을 털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소리가 짱짱합니다. 짱짱하면 무엇이오? 뜬 지 얼마 안 된 종이입니다. 점례가 마루 밑에서 다른 종이를 한 장 꺼내왔습니다. 누렇고 귀퉁이가 다른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잡고 털었습니다.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아까 것과는 달랐습니다. 낮게 퍼지고 금방 죽는 소리였습니다. 종이도 나이를 먹습니다. 점례가 2장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묵으면 눅눅해져서 소리가 죽습니다. 습기를 먹어서 그렇지요. 방에 두어도 그렇소. 방에 두면 더합니다. 사람 사는 방이 제일 눅습니다. 새해 묵은 종이는 털어도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박문수는 두 소리를 번갈아 들었습니다. 한 번 듣고는 몰라도 나란히 놓고 들으면 누구라도 알만했습니다. 셋째는 무엇이오? 셋째는 냄새입니다. 점례가 그을린 종이를 코에 대었습니다. 이 종이에서 솔냄새가 납니다. 닭을 삶을 때 소를 떼지 않소. 저희는 참나무를 뗍니다. 솔은 진이 많아 종이에 그을음이 않습니다. 점례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뜬 뒤에 솔불 위에서 쬐은 것입니다. 무엇 하러 쬐오?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점례가 팔짱을 꼈습니다. 종이를 뜨는 사람은 쬐지 않습니다. 쬐면 종이가 상합니다. 박문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집 종이를 사가는 데가 어디요? 관가에서 한 해에 한 번 가져갑니다. 절에서도 가끔 가져갑니다. 그 밖에는 누가 가져가오? 최진사 댁입니다. 점례가 가마솥 밑에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댁은 해마다 가져갑니다. 문서 쓸 일이 많은 댁입니다. 올해도 가져갔소. 지난달에 20장 가져갔습니다. 박문수가 되물었습니다. 지난달에 20장이요. 예, 흉년의 종이를 20장 사가는 집이 어디 있소? 점례가 처음으로 손을 멈추었습니다. 멈춘 채로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삭슬 반만 받았습니다. 점례가 다시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20장 값을 10장 값만 주면서 나머지는 봄에 준다 하였습니다. 봄에 주겠다는 말은 이 고을에서 많이 듣는 말이요. 많이 듣지요. 점례가 웃었는데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바깥 양반이 재작년에 죽었습니다. 닭을 삶다가 솥이 엎어졌습니다. 그 뒤로 이 일을 저 혼자 합니다. 혼자 하니 값을 반만 주어도 반만 받습니다. 다른데 팔 데가 없습니다. 박문수는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솥에서는 김이 오르고 그 옆에 닭껍질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널린 것은 아직 마르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내가 이 종이를 며칠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소. 가지고 계시지요. 저에게는 못 쓰는 종이입니다. 박문수는 종이를 소매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개울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례가 마당 끝까지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 종이 어디서 주우셨습니까?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그 여인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에 박문수는 두치를 찾아갔습니다. 사흘 전 방앗간에서 혼자 입을 열던 그 젊은 사내였습니다. 두칠의 집은 마을 아래쪽 논가에 있었습니다. 논은 눈에 덮여 흰 마당처럼 보였습니다. 두칠은 마당에서 짚으로 새끼를 꼬았습니다. 겨울에 새끼를 꼬는 것은 그것 말고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칠이 먼저 박문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방앗간에 앉아 계시던 분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물어볼 것이 있어 왔소.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앉으십시오. 두칠이 집단을 하나 밀어주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날 방앗간에서 한 마리 사흘째 걸려서 왔소. 갚은 집이 논을 잃었다 하지 않았소. 그랬습니다. 쌀을 갚은 날이 언제였소? 두칠이 새끼 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왜 물으십니까? 내가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요. 어느 집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 알아두면 밥을 얻기가 쉽소. 두칠이 잠시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끼를 꼬았습니다. 9월 20일의 날입니다. 어찌 그리 똑똑히, 아오. 그날이 제 어머니 제삿날입니다. 두칠이 손끝으로 짚을 훑었습니다. 제사 지내고 이튿날 갚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댁에서 오늘 안 가져오면 이자를 더 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삿날 낮에 지고 갔습니다. 그날 갚으러 온 집이 몇이나 되었소. 많았습니다. 두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선 지게만 10대가 넘었습니다. 온 집으로 치면 10집은 넘습니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곽 노인도 그 중에 있었소. 곽 노인은 그 다음 날 갔습니다. 어찌 아오. 그 집 지게를 제가 썼습니다. 두칠이 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제 지게는 작대기가 부러져서 곽 노인네 것을 하루 빌렸습니다. 저녁에 갖다 놓으니 노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쌀을 저 나르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속으로 한번 되뇌었습니다. 9월 20일의 날에 두칠이 갚았고 그 이튿날에 곽 노인이 갚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그 무렵에 갚은 집이 또 있소. 있습니다. 두칠이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에 임시내가 있었습니다. 있었다니 지금은 없소. 보름 전에 떠났습니다. 두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논이 넘어가자 그 집 어른이 몸져 누웠습니다. 열흘을 못 넘겼습니다. 식구들은 초상 치르고 바로 떠났습니다. 박문수가 산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논이 몇 마지기였소? 8마지기입니다. 이 고을에서 셋째로 큰 논이었습니다. 그 집도 갚았습니다.
두칠이 손등으로 코를 문질렀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우리 집에 지게 작대기를 빌리러 왔습니다. 언제요? 곽 노인네가 다녀오고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그날 지고 갔습니다. 박문수는 집단에서 일어섰습니다. 새 집이 사흘 안에 갚았소. 그렇습니다. 새 집이 다 표를 못 받았소. 못 받았습니다. 박문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새 집이 다 종이가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소. 임신의 며느리도 그 말을 하고 울었습니다. 두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 집 말고 곽 노인네까지 어찌 아십니까?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그 무렵에 갚고도 논이 안 넘어간 집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두칠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있습니다. 대여섯 집 됩니다. 그 집들은 어떻소? 다 논이 한두 마지기짜리입니다. 두칠이 짚을 내려놓았습니다. 넘어간 집은 죄 논이 큰 집입니다. 그 무렵 말고 10월에 갚은 집은 어떻소? 10월에 갚은 집은 두 집인데 둘 다 그냥 있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8월에 갚은 집은 어떻소? 8월에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추수 전입니다. 박문수가 눈 덮인 논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논이 넘어간 집이 모두 몇이오? 11집입니다. 두칠이 손가락을 꼽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세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세면 화가 납니다. 박문수는 눈 덮인 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9월 20일의 날부터 사흘. 그 사흘 안에 갚은 집 가운데 논이 큰 집만 논을 잃었습니다. 그 앞뒤로 갚은 집은 논이 커도 멀쩡했습니다. 사람을 골랐다면 날짜가 사흘에 몰릴 까닭이 없습니다. 고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그 책은 날짜대로 적는 책입니다. 한낱장이 하루치라고 수많이 말했습니다. 날짜를 사흘 고른 것은 종이를 석장 고른 것입니다. 그 종이 석장이 책에서 갈린 것입니다. 박문수는 소매 안에 든 종이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위에서 8번째 줄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1회째 되는 날 아침에 박문수는 다시 옥앞으로 갔습니다. 삼봉은 혼자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평상 끝에 앉자 삼봉이 화로를 밀어주었습니다. 자네에게 시킬 일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박문수가 화로에 손을 쬐었습니다. 이 고을 관아에 문서를 적어두는 책이 있는가? 있습니다. 관가에 들어온 문서를 날짜대로 적어두는 책입니다. 몇 해치나 있는가? 10년치는 됩니다. 박문수가 옥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삼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인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보아야 남이 모르네. 박문수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오늘 낮에 아전들이 밥을 먹으러 나가는가? 나갑니다. 그때 보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일러주겠네. 최진사 댁 이름이 적힌 자리를 찾게. 그 옆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보면 되네. 삼봉은 그날 낮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옥 뒷담 아래에서 박문수를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삼봉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3년 전 정월입니다. 최진사가 관에 책을 한 권 올렸습니다. 무슨 책인가? 봄에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에 받는 것을 적는 책입니다. 삼봉이 손바닥을 폈다 접었습니다. 관가에서 그 책을 보고 겉장에 도장을 찍어 돌려주었습니다. 관가에서 무엇 하러 도장을 찍는가? 그것이 있어야 못 받은 것을 관가에서 대신 받아줍니다. 그 책에 이름이 옳은 사람이 갚지 않으면 관가에서 그 집 논을 떼어 넘겨줍니다. 박문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장은 어느 자리에 찍는가? 겉장에 하나 찍습니다. 그것뿐인가?
장과 장 사이에도 찍습니다. 삼봉이 손가락 2개를 나란히 붙였다가 벌렸습니다. 2장을 접어붙인 자리에 반씩 걸치게 찍습니다. 그래야 뒤에 1장을 빼거나 끼워 넣지 못합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그 책은 관가에서 도장을 받은 날 이후로 1장도 갈 수 없는 책이겠네. 그렇습니다. 1장이라도 갈면 관가를 속인 것이 되겠네. 그렇습니다. 삼봉이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다릅니다. 남의 것을 뺏은 죄가 아니라 관가를 속인 죄입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을 등지고 섰습니다. 3년 전 정월이면 지금 사또가 오시기 전인가 전입니다. 지금 사또는 재작년 가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또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시겠네. 모르실 것입니다. 삼봉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만 이고을 사또, 그러니까 현감나리께서 최진사 댁에 자주 가십니다. 얼마나 자주 가는가? 달에 2번 가십니다. 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둑을 두십니다. 삼봉이 침을 삼켰습니다. 바둑을 두시고 나면 이튿날 아전들이 바빠집니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바빴는가? 바빴습니다. 삼봉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논을 떼어 넘기는 문서를 열흘 동안 11장 썼습니다. 소인이 그 문서를 지고 가명에 간 사람입니다. 그 문서에 사또의 이름이 있던가? 장마다 있었습니다. 손수 쓰신 것입니다. 박문수는 삼봉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열흘에 11장이면 여태 없던 일이 아닌가? 없던 일입니다. 삼봉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고 가는 동안 손이 무거웠습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 하였는가? 하지 않았습니다. 삼봉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옥지기입니다. 옥지기가 말을 하면 옥에 들어갑니다. 자네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네. 박문수가 담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네가 할 일이 있으니 나무랄 겨를이 없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을 넘기는 날 아침에 관아 마당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문서를 맞추어 봅니다. 삼봉이 대답했습니다. 도둑이 손대려 한 물건을 적어 올려야 합니다. 그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물건을 대어봅니다. 물건을 가지고 오는가? 가지고 옵니다. 괴짝째 지고 옵니다. 괴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마당에서 하나씩 꺼내 놓고 셉니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그 책도 나오는가? 나옵니다. 삼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괴짝에서 제일 감나가는 것이 그 책입니다. 이 고을 논 11자리가 그 책 한 권에서 넘어갔습니다. 삼봉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책을 보려 했다고 관가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책은 그날 반드시 마당에 나와야 합니다. 박문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할 일이 하나 더 있네. 넘기기 전날에 마을을 한 바퀴 돌게. 광노인네 아들이 이튿날 아침 가명으로 넘어간다는 말만 놓게. 그 말만 놓고 다른 말은 하지 말게. 예, 날이. 그날 밤 박문수는 헛간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지붕 틈으로 눈이 조금 들이쳤습니다. 엿새 전에 그 대문 앞에서 쫓겨날 때는 무엇을 보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 책이 제 발로 관아 마당에 걸어 나오는 날이 언제인지도 알았습니다. 8회째 되는 날 낮에 박문수는 개울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점례는 마당에서 종이를 널고 있었습니다. 젖은 종이를 판자에 붙여 처마 밑에 세워 말리는 중이었습니다. 박문수를 보더니 손을 멈추었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부탁이 있어 왔소. 거지가 종이 뜨는 집에 부탁할 것이 무엇입니까? 점례, 나를 좀 도와주겠소.
점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이름을 불린 것이 오랜만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립니까? 이틀 뒤 아침에 관아 마당에 나와 주시오. 점례가 판자를 놓쳤습니다. 판자가 넘어지면서 젖은 종이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점례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아에 갈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겠소. 만들지 마십시오. 점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제가 관아 마당에서 무슨 말을 하면 이 집은 이달로 끝입니다. 최진사 대기 종이를 안 사가면 저는 굶습니다. 굶어본 사람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고 눈 위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주워서 털고 판자에 도로 붙였습니다. 붙이는 손이 서툴러서 종이 귀가 접혔습니다. 점례가 와서 그것을 바로 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고맙소. 박문수가 물러서서 말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돼요. 점례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말을 안 하는데 무엇 하러 나갑니까? 만져만 주시오. 박문수가 소매에서 그을린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날 종이를 한 장 내밀 것이오.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한 번 털어주시오. 그러고 나서 그 종이가 언제 뜬 것인지만 말해 주시오. 누구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점례가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언제 뜬 것인지만 말하면 됩니까? 그것이면 돼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됩니까? 소용이 될지 안 될지는 그날 알 것이요. 박문수는 종이를 도로 넣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말해 두겠소. 광노인댁 아들이 그날 가명으로 넘어가오. 점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만이가요. 아는 사이인가 보. 압니다. 점례가 처마 밑으로 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우리 바깥 양반 초상 때 그 아이가 와서 상여 앞채를 졌습니다. 21였는데 제일 앞을 졌습니다. 점례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값을 못 갚았습니다. 마당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마솥이 끓어 넘치려는 참이었습니다. 점례가 가서 장작을 빼냈습니다. 장작을 빼내고는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언제 갑니까? 해 뜨고 나서 바로요. 가겠습니다. 점례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으시오 누구십니까? 박문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요.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어찌 관아 마당을 만듭니까? 그날 보시면 아오. 점례가 그 말에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캐물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대신 마루 밑에서 종이를 2장 꺼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3해 묵은 것입니다. 이것은 5해 묵었습니다. 점례가 2장을 박문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소리를 익혀 두십시오. 이것이 왜 필요하오? 소리는 혼자 들으면 모릅니다. 점례가 종이를 한 장씩 털어 보였습니다. 낮게 퍼지는 소리가 2번 났습니다. 나란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만 들으면 그냥 종이 소리입니다. 박문수는 그 2장을 받아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 소매에는 그을린 종이가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새 종이 1장과 묵은 종이 2장이 나란히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개울을 내려오면서 박문수는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점례는 다시 종이를 널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흰 종이가 20장 넘게 늘어섰습니다. 그것이 그 집 한 해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밤에 곳간 일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사흘만 쓰겠다고 하던 것이 엿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서방은 삭슬 셈에 주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곳간 문이 닫히고 자물쇠 3개가 차례로 잠겼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는 소리가 짧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길었습니다. 세 번째는 잠기고 나서도 쇠가 한 번 더 울었습니다. 박문수는 마당에 서서 그 소리를 세 번 다 들어두었습니다. 이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 열쇠꾸러미는 윤서방의 허리에 없었습니다. 열하루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이 그쳤습니다. 그친 것이 며칠 만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삼봉이 어제 마을을 돌며 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광노인네 아들이 오늘 가명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담 밖에 섰습니다. 담 밖에 선 사람이 30명은 넘었습니다. 곽노인은 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지어온 밥을 보자기에 싸서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해가 담 위로 올라오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수만이 끌려 나왔습니다. 손이 앞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스무날을 오게 있었으니 걸음이 성치 않았습니다. 군졸 둘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마당 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곽 노인이 담 밑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기는 했는데 마당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아들에게 더 나쁘다는 것을 아는 나이였습니다. 현감이 대청에 나와 앉았습니다. 차시성을 가진 아전이 문서를 펴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글씨를 맡아 적는 아전이었고 나이는 40쯤이었습니다. 도둑 맞을 뻔한 물건을 대어라. 차 아전이 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대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최진사가 걸었고 뒤에서 하인 둘이 궤짝을 지고 왔습니다. 윤서방이 옆에서 궤짝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궤짝은 마당 가운데 내려놓였습니다. 어른이 두 팔로 안으면 겨우 안기는 크기였습니다. 최진사가 대청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 걸음 하셨소. 현감이 손짓을 했습니다. 열어 보이시오. 저놈이 손대려 한 것을 마당에서 세어 적어야 하오. 윤서방이 허리에서 열쇠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궤짝 자물쇠에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차 아전이 다가와 하나씩 꺼냈습니다. 논문서 11장. 차 아전이 소리내어 세었습니다. 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1장이 어느 집 것인지 그 마당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터 문서 2장. 나룻배 문서. 한 장 나룻배 문서는 또 무엇이오? 현감이 물었습니다. 강나루에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최진사가 대답했습니다. 곡식을 실어두는 배입니다. 차 아전이 다시 궤짝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을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쯤 되는 두께였습니다. 겉장에 붉은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현감이 물었습니다. 최진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돌았습니다. 우리 집 셈을 적은 책입니다. 봄에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에 받은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 책을 무엇하러 궤짝에 넣어 두시오. 이 책이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물건입니다. 최진사가 책을 받아들어 겉장을 대청 쪽으로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관가에서 찍어주신 도장이 있습니다. 3년 전 정월에 이 고을 관아에 올려서 받은 것입니다. 관가에서 보시고 도장을 찍어주신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에 적힌 것은 제 말이 아니라 관가의 말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담 밖의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관가의 말이라는 소리 앞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놈이 그 책을 노렸다는 말이오. 현감이 수만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노린 것이 아니라 찢으려 한 것입니다. 최진사가 책을 두 손으로 안았습니다. 제 아비 이름이 이 안에 있으니 찢으면 빚이 없어지는 줄 안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들이 늘 그렇습니다. 수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찢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군졸이 수만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보려고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밑에 갚은 날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저 소리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최 진사가 대청을 향해 웃었습니다. 적혀 있으면 제가 논을 왜 받았겠습니까? 그때 마당 한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적혀 있었다. 사람들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대문 옆담 그늘에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저고리 소매가 달아 실이 풀린 사내였습니다. 윤서방이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놈은 저희 댁에서 쌀섬을 치던 놈입니다. 거지가 관아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군졸 둘이 창을 옆으로 눕히고 다가섰습니다.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기는커녕 마당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것을 끌어내라. 자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군졸이 사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사내가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아침 해가 마당으로 막 넘어온 참이었습니다. 그 빛에 노쇠가 번쩍했습니다. 가운데에 말이 두 마리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아전의 붓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감이 대청에서 일어서다가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군졸들이 창을 놓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담 밖에 섰던 사람들이 담을 넘어다 보며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최진사만 서 있었습니다. 책을 아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는 팔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박문수가 마당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가 최가냐? 소인이 최가 올시다. 최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으면서도 책은 놓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는 것을 놓아라. 이것은 관가에서 도장을 받은 책입니다. 놓으라 하였다. 최진사가 책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아전을 보았습니다. 펴서 읽어라. 어느 자리를 읽으오리까? 9월 20일의 날부터 읽어라. 차 아전이 책을 펴고 낱장을 넘겼습니다. 넘기는 손이 떨려서 2번을 헛잡았습니다. 찾았느냐? 찾았습니다. 이름을 읽어라. 두칠, 쌀 2섬 받을 것. 3섬 갚은 표는 있느냐? 차 아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가 손끝으로 다음 낱장을 눌렀습니다. 다음을 읽어라. 곽가, 쌀 넉 섬 받을 것. 6섬 갚은 표는 있느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가 또 한 낱장을 눌렀습니다. 다음을 읽어라. 임가, 쌀 6섬 받을 것. 9섬 갚은 표는 있느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가 담 밖을 향해 물었습니다. 두칠이 왔느냐? 담 밖에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두칠이 나왔습니다. 제가 두칠입니다. 너는 갚았느냐? 갚았습니다. 9월 20일의 날, 낮에 지고 갔습니다. 제 어머니 제삿날이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그 집에 갚으러 온 집이 몇이었느냐? 10집은 넘었습니다. 박문수가 차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9월 20일의 날 낱장에 갚은 표가 있는 이름은 몇이냐? 차 아전이 손끝으로 세었습니다. 7집입니다. 박문수가 최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10집이 넘게 갚았는데 7집만 적혔구나. 나머지 갚은 표는 어디로 갔느냐? 내 곳간에 쌀이 쌓여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최진사가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갚은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 세 집은 안 갚았습니다. 셈은 셈입니다. 박문수가 최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셈은 셈이라 하였느냐? 그러면 셈을 하자. 박문수가 차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그 책을 2손으로 세워 들어라. 세웠습니다.
방금 읽은 새 낱장을 귀퉁이만 잡고 하나씩 손목을 털어라. 자, 아전이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첫 낱장을 잡고 털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마른 소리였습니다. 마당 끝까지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둘째 낱장도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셋째 낱장도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낱장을 털어라. 자, 아전이 앞에 낱장을 털었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게 퍼지고 금방 죽는 소리였습니다. 그 뒤에 낱장도 털어라. 뒤에 낱장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낮고 죽은 소리였습니다. 앞뒤로 몇 낱장을 더 털어라. 자, 아전이 앞으로 5 낱장, 뒤로 5 낱장을 털었습니다. 모두 낮고 죽은 소리였습니다. 다시 가운데 새 낱장을 털어라. 마른 소리가 3번 났습니다.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새 낱장만 소리가 다르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이 새 낱장만 새 종이다. 최 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로 무엇을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이 소리는 나무 소리와 같습니다. 마른 날은 짱짱하고 누군 날은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침 눈이 그쳤으니 그런 것입니다. 박문수가 되물었습니다. 눈이 그친 것이 이 새 낱장에만 그쳤느냐? 최 진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문수가 담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종이 뜨는 사람이 왔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여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 하얀 여인이었습니다. 점례는 마당에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개울 위에서 종이를 뜹니다. 무릎은 펴시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마당에서 무릎 꿇을 사람은 따로 있소. 점례가 일어섰습니다. 박문수가 땅에 놓인 책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소리가 난 새 낱장을 만져보시오. 점례가 다가가 그중 한 낱장을 손에 잡았습니다. 잡은 채 앞뒤를 문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해에 비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에 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귀를 잡고 손목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뜬 종이입니다. 어찌아오. 저희 집 틀은 위에서 8번째 살이 부러져서 실로 감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줄만 굵게 나옵니다. 점례가 그 낱장을 해에 비추어 사람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이 줄입니다. 틀을 부러뜨린 것이 언제요? 올봄입니다. 점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새 낱장은 아무리 일러도 올봄 뒤에 뜬 종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최 진사댁에 20장을 넘겼습니다. 그 20장이 이 결입니다. 박문수가 소매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귀퉁이가 그을린 종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시오. 점례가 받아서 해에 비추었습니다. 같은 결입니다. 박문수가 최 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저 집 마당에서 주운 것이다. 묵은 종이로 보이게 쬐다가 태워버린 낱장이다. 한 낱장을 제대로 쬐자면 여러 장을 버리게 되는 법이다. 버린 것을 마당에 두었으니 내 손으로 흘린 셈이다. 박문수가 다시 점례에게 물었습니다. 냄새는 어떻소? 솔 냄새가 납니다. 점례가 종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저희는 참나무를 뗍니다. 솔은 진이 많아 종이에 그을음이 앉지요. 이 새 낱장은 뜬 뒤에 솔불 위에서 쬐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내가 물었을 때는 무엇하러 쬐는지 모르겠다 하였소. 오늘 이 마당에서 알았습니다. 점례가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쬐면 누래집니다. 옆에 묵은 종이하고 빛깔이 같아집니다. 묵은 종이인 청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만 늙지 속은 안 늙습니다. 점례가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죽는 것입니다. 마당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최 진사 앞으로 갔습니다. 내 입으로 아까 무어라 하였느냐? 최 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가에 올려 도장을 받은 책이라 하였다. 박문수가 책을 집어 겉장을 폈습니다. 관가에서 도장을 찍는 것은 겉장뿐이 아니다. 낱장과 낱장이 접힌 자리에 반씩 걸치게 찍는다. 그래야 뒤에 한 낱장을 빼지도 끼우지도 못한다. 박문수가 책을 뒤집어 이은매를 보였습니다. 이 세 낱장만 이은매의 도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 붙였다, 떼었다 한 자리다. 3년 전 정월에 도장을 받은 책에 올봄 뒤에 뜬 종이가 들어있다. 이것은 남의 곡식을 더 받은 죄가 아니다. 관가를 속인 죄다. 최 진사의 이마가 다시 땅에 닿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윤서방이었습니다. 윤서방은 아까부터 열쇠 꾸러미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가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쇳소리가 마당에 계속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문수가 그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윤가야, 그 책에 붓을 댄 손이 누구 손이냐? 소인이 하였습니다. 윤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뜯고 소인이 다시 썼습니다. 이은매에 걸친 도장 반쪽은 소인이 붓으로 그렸습니다. 아무리 그려도 획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쓸 때 갚은 표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윤서방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만 논이 큰 짐만 옮기지 않았습니다. 몇 낱장을 뜯었느냐? 석장입니다. 9월 20일에와 그 이튿날과 그 다음 날입니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사흘이냐? 그 사흘에 갚은 집이 논이 큰 집들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종이를 쬐고 있었느냐? 새로 끼운 낱장만 휘어서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뒤 낱장까지 솔불에 쬐라 하였습니다. 윤서방이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밤마다 쬐었으나 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시킨 사람이 누구냐? 윤서방이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그 눈이 최 진사에게 갔다가 대청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하였느냐? 박문수가 대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 가을에 논을 떼어 넘기는 문서를 열흘 동안 11장 썼다. 그 11장에 사또가 손수 쓴 이름이 다 있다. 본 적이 없는 문서에 손수 이름을 쓰는 법이 이 나라에 있느냐? 현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가 마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덕산 현감을 봉고파직한다. 창고를 봉하고 사또의 도장을 거두어라. 최가와 윤가를 묶어 옥으로 보내라. 차아전은 9월부터 오늘까지의 문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마당에 내어라. 군졸 하나는 강나루로 가서 배에 실린 것이 얼마인지 세어 오너라. 군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아침까지 최 진사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수가 수만 앞에 섰습니다. 묶은 것을 풀어라. 군졸이 수만의 손을 풀었습니다. 수만은 풀린 손을 어찌할 줄 몰라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마루에 올라간 것은 죄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남의 집 마루에 밤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죄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오늘 이 책이 이 마당에 나오지 않았다. 죄는 죄대로 묻고 그것은 그것대로 적어두겠다. 수만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꿇지 마라. 20날을 옥에 있었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박문수가 담 밖을 보았습니다. 곽 노인이 담 밑에 서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그대로 아는 채였습니다. 그 안의 밥은 벌써 식었을 것입니다. 그날 낮에 사람들이 최 진사댁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몰려갔다기보다 따라갔습니다. 앞에 박문수가 걸었습니다.
그 뒤에 군졸이 걸었고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흘 전 저녁에 열리지 않던 문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곳간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3개 걸려 있었습니다. 군졸이 윤서방의 열쇠 꾸러미를 가져와 2 손으로 받쳤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받아 들고 잠시 손에 얹어 보았습니다. 죄가 무거웠습니다. 어른 손으로 한 줌이 넘는 무게였습니다. 그 한 줌 때문에 이 고을에서 12사람이 죽었습니다. 열어라. 군졸이 자물쇠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가 짧았습니다. 2번째는 그보다 길었습니다. 3번째는 열리고 나서도 쇠가 한 번 더 울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마른 쌀 냄새가 마당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여름 이후로 맡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맨 앞에 섰던 두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논서 맞이기를 잃고 11집을 세다가 그만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두칠이 울자 뒤에서 어른들이 따라 울었습니다. 박문수가 곳간을 가리켰습니다. 이 쌀은 이 고을에서 나간 것이다. 한 섬도 남기지 말고 내어라. 곳간에서 쌀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받았습니다. 받아든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섬에 얼굴을 대는 것도 보았습니다. 쌀섬이 나오는 동안 박문수가 차 아전을 불렀습니다. 이번 가을에 논을 잃은 집이 11집이다. 그 문서를 하나씩 읽어라. 차 아전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마당에서 사람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없는 집은 이웃이 대신 나왔습니다. 임신애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애는 어디 있느냐? 20날 전에 떠났습니다. 두칠이 대답했습니다. 그 집 어른은 초상이 나서 산에 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떠난 곳을 찾아 문서를 보내라. 찾지 못하면 가명에 맡겨 두어라. 그 노는 그 집 것이다. 사람이 없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때 강나루에 보냈던 군졸이 돌아왔습니다. 배에 실린 것이 60섬입니다. 박문수가 곳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곳간에 있던 것이 쌀 200여 섬, 콩 20섬이다. 배에 있는 60섬도 오늘 안으로 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쌀은 3몫으로 나눈다. 논을 잃은 11집은 논을 먼저 돌려받는다. 이 겨울 양식도 그 집부터 낸다. 그 다음에 이 겨울을 못 넘길 집에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는 것은 갚지 않는다. 남는 것은 봄에 씨앗으로 꾸어준다. 가을에 꾼만큼만 갚는다. 한 톨도 더 받지 마라. 과학 노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학 노인은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 서라는 말을 듣고도 끝으로 갔습니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찌 끝에 서시오? 과학 노인이 웃었습니다. 우리 집은 오늘 밥이 있소. 옥에 넣으려던 것을 그 아이가 먹었으니 오늘은 있는 집이요. 있는 집은 뒤로 가야 하오. 과학 노인의 손에 든 보자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싸온 밥을 아들이 관아 마당에서 먹은 것입니다. 수만이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풀린 2 손을 아직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과학 노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열흘 전 밤에 나에게 밥을 주셨소. 과학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시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밥이 아드님 몫이었소. 내 아들 몫을 내가 준 것이니 내 마음이오. 과학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또께서 그것을 갚으려 하시면 나는 밥을 준 사람이 아니라 판 사람이 되오. 박문수는 그 말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은 손에 흙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갚지 않겠소. 대신 하나만 여쭙겠소. 물으시오.
논단 맞이기가 돌아오면 무엇을 심으시겠소? 곽 노인이 눈 덮인 들판 쪽을 보았습니다. 보리를 심겠소. 보리는 빨리 나오. 봄의 배가 제일 고프오. 해가 기울 무렵에 박문수는 개울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점례는 마당에서 닭을 삶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있었던 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종이를 뜨오. 떠야 먹지요. 점례가 솥에서 김을 걷었습니다. 이제 최진사댁에서는 종이를 안 사갈 것이요. 안 사가면 관가에 팔지요. 점례가 웃었습니다. 오늘 마당에서 보니 관가에서 종이 쓸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박문수가 소매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3해 묵은 것과 5해 묵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돌려드리오.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아니요. 박문수가 그것을 마루에 놓았습니다. 이 2장으로 내가 소리를 익혔소. 소리는 혼자 들으면 모른다 하지 않으셨소. 점례가 종이 2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였소. 박문수가 돌아섰습니다. 종이 20장 값은 관가에서 받으시오. 글이 적어 두었소. 개울을 내려오니 해가 산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세었습니다. 열흘 전 저녁에는 3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20집이 넘었습니다. 세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세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굴뚝마다 연기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그날 밤 덕산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을 본 사람은 옥지기 삼봉 하나였습니다. 삼봉이 고을 어기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날이 소인이 여쭐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그날 소인이 나리를 쫓으려 하였습니다. 삼봉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소인에게만 마패를 보이셨습니까? 박문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옥 앞에서 화로를 안쪽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네. 화로 말입니까? 창살 쪽으로 돌려놓은 것을 보았네. 박문수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덜 춥게 하려던 것이네. 그것이 아니면 화로를 그리 놓을 까닭이 없네. 삼봉이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은 그쳐 있었고 길은 얼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덕산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12사람에서 더 늘지 않았습니다.